앞에 엄청난 명강에 의해서 저희 두 번째 세션은 이제 ODA 톡인데,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주로 이제 사회를 맡은 제가 궁금한 것들, 그 다음에 들을 좀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교수님과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세션이 끝나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 플로우 있는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수백만 관중과 줌으로 참여하신 1900분의 참가자분들이 질문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국내가 궁금하더라고요. 코이카, EDCF. 이쪽에 이 어카운티빌리티 메커니즘이 잠깐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요게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궁금했습니다. 이 코이카가 어카운티빌리티를 확보를 했는지, 혹시 실패한 케이스는 없는지, EDCF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이제 국회 감사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기관은 ODA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고 혹시 이 어카운티빌리티 논의를 위한 메커니즘이라든지 두 기관들이 뭔가 잘못이 있었을 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고, 저도 이 연구가 한 2018년대 이후에는 거의 중단됐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완전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약간 좀 무리가 있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사회 평가는 다 아실 거고, 그거는 이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저희 ODA 쪽뿐만 아니라 정부하는 모든 그 프로젝트가 마찬가지긴 한데, 환경이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프로젝트 통해서 그 평가 작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OD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각 기관에서 이제 무사원조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다 올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환경 사회 영향 평가라는 평가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거르는 것이죠. 거르는 작업이 있고, 근데 아까 문 교수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이라든가 국감이나 이런 데서 거르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코이카나 EDCF의 활동에 대한 다른 우리 정부기관들이 검열을 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의 사업이 현지 주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현지 주민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될 경우에 어떻게 생물성 확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오늘 전체 주제는 그런 주제였고,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셀프가드인데, 셀프가드를 도입하라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이카도 없었고, EDCF도 없었고요. 근데 우리 NGO들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 주장을 했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절차적으로 필요한 것 때문에 그걸 다 도입을 했어요.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2013년도 근처에서 아마 도입이 됐을 겁니다. 근데 도입이 됐는데 과연 이게 적용이 됐는가에 대한 논의 또 다른 논의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도입을 한 것에서 끝났는가 아니면 이걸 제대로 좀 적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셀프가드는 그 두 기관의 홈페이지 가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변제 과정 아니면 구제 과정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인 거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가시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절차는 나와 있을 텐데, 그게 적용된 케이스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물론 하고 계실 거라고 좀 믿고 있고, 근데 정말 그게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의 구체화된 그런 프로세스가 반영된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그거는 아직까지 저는 모르고 있는데,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면, 혹시라도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근데 그걸 조금 더 한국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로 넓혀보면, ADB하고 아까 제가 월드뱅크 말씀드렸는데, ADB가 더 업그레이드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인이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NGO가 대신 제소해서 쭉 프로세스 따라가면 되는데, ADB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걸 방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쟁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뭔가 로 클레임이 들어올 것 같다는 뭔가 시그널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 ADB와 NGO,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같이 협의하는 과정들이 미리 세팅이 돼요.
그래서 뭘 원하는가,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일종의 변제 과정들을 도입을 하죠. 그래서 ADB는 크게 뭔가 불거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월드뱅크는 아까 제가 모든 사례를 다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적은 수가 끝까지 통과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같은 사례가 세네 번씩 반복해서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NGO가 같은 사례를 계속, 왜냐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프로세스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이그젝보드가 이거 엘리지빌리티가 없다라고 이제 완전히 기각해버리면 그거를 다시 한번 계속 클레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드뱅크보다는 지금 상태로서는 ADB가 가장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까지 가려면 사실상 한국은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 차이점은 월드뱅크나 ADB는 굉장히 엄청난 코스트를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특히 이런 변상이나 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무상보다는 유상이 더 시급합니다. 그 이유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뭐 댐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도로가 붕괴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붕괴되거나 실패했을 경우에 피해라는 것을 더 막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MDB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MDB도 대부분 랜딩을 하고 컨세셔널 론을 주기 때문에 유상 원주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민감성에 있어서는 코이카보다는 EDSF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이은 질문인데, 그러면은 이 어카운트빌리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혹시 중단되거나 뭐 리뷰가 좀 시리어스하게 됐던 한국 케이스는 아직 아직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라오스 댐. 네. 이름이 세담노이 댐이고요. 그 댐을 이제 짓다가 이제 중간에 중단된 거니까, 중단됐고, 그 보조댐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러니까 돈을 제공하는 거는 EDCF 들어가 있고, 태국 정부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약간 좀 풀링 펀딩처럼 들어갔고, 시공업체도 사실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 컨소시엄을 그게 PNPC인가? 뭐 이런 컨소시엄인데, 그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중단됐고,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라오스 정부가 만든 평가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들어간 평가 보고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주요 왜 무너졌는가에 대한 초점은 뭐냐면, 그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용량을 넘어갔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고, 근데 라오스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댐의 일부가 구멍이 나서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물이 새면서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은 니네다, 저네다, 이런 간접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책무에 대한 소위 법 패싱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제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막아야 되는데, 막으려면은 사전에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어떤 제도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한국은 그거는 좀 미숙하지 않은가라는 약간의 자성의 목소리지, 어느 특정 기업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때 문재인 정부가 급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1천억 원 정도를 배상금으로 준비를 해서, 그게 컨소시엄, 아까 말씀드린 그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배상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어카운트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 적극적으로 이제 국내 우리 사업이나 이 분야에 도움이 돼야 될 것 같고, 교수님께서 이 연구를, 조금 오래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개념이, 꼭 필요한 개념이 국내에 좀 어느 정도 제도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뭐 하나 PMC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단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기관들. 그래서 이 사업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고 셧다운을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책임의 이제 소재를 따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투자한 돈이 있죠.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단을 했고 월뱅에 이제 그 최고의 비싼 변호사들이 갖고 그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쭉 가게 되는 그 현장의 경험들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은 그냥 쭉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케이스 굉장히 유니크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아까 그 4건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 중에 한 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처리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로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였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 중간중간에 사업하다 보면 문제가 있죠. 그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그 수준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그 중간에 그만두는 일종의 코스트하고 그리고 끝까지 갔을 때 베네핏하고 그걸 이제 뭐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대부분은 그냥 갈 거라 저도 예상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중단된 케이스가 있더라도 책무성 아까 얘기했던 뭐 세이프가드까지 동원하면서 보상하고 배상하는 그런 연결된 거는 그래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다는 거는 그 기관한테도 상당히 좀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린 책임졌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배상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의 레퓨테이션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든 간에 책무성, 그 효율성 중에 어떤 가치에 더 힘을 줄 것이냐가 그 기관의 일종의 지속 가능성의 방향하고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톡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또 넘어가신 그 화두를 던지셨던 거지. 한국의 NGO 그래도 나름 한국의 개발 NGO들이 그래도 짧은 시간에 상당히 성장을 했고 또 규범 창출이라든지 어젠다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한국의 NGO들 이 어카운터빌리티 책무성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어떤 고민들이 있고 이제 본인들의 어카운터빌리티를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뭐 논의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논의는 상당히 진척이 됐고, 그리고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시간이 흘렀는 것 같습니다. NGO의 책무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TLCOC가 주축이 돼서 책무성 자가 진단 같은 걸 해요. 그리고 NGO란 표현보다는 이제 국제개발은 아무래도 CSO라고 저희가 부르니까 CSO, 그 KCOC에 가입된 그 단체들을 불러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책무성은 이렇게 해야지 사업의 책임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라는 교육과 더불어서 자가 진단도 하고 그거에 대한 페이퍼 보고서도 거의 매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그 초기 작업에 같이 들어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인 질문은 NGO나 CSO가 다른 어떤 공적 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그게 하나의 임무로, 미션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근데 본인들 스스로의 어떤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책무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거는 NGO의 공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거꾸로 본인들에 대한 어떤 자성의 목소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NGO들이 그걸 계속 뭔가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KCOC에서 얘기하는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비를 내고 내가 회원인데 내가 원하는 방향에 내가 회비를 낸 것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가 내는 회비라는 게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전체 그 단체에서 회비로 받아들인 전체 금액이 굉장히 극소수인데, 극히 일부분이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 해외에서도 많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아마도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과연 내가 권리가 있는가? 이 NGO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달라라고 할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텍스페이어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상당히 약간 좀 임의단체일 수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낸 그 회비에 대한 권리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2013년도인가 같은데 무슨 국제회에서 제가 NGO도 어카운터블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정말 혼냈어요. 여기 쫙 각 뭐 외국의 단체도 있고 한국 단체도 있고 대표들이 오셔서 이제 하고 저는 뭐 발표를 발표한 건데 네가 NGO를 알아? 부터 시작해서 NGO는 그런 생리로 돌아가지 않아. 아니면 어떻게 보면 영세할 수도 있잖아요. 정부랑 비교해보면. 그런 단체한테 이렇게 일일이 다 어떻게 썼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이런 표현도 썼던 것 같고. 그래서 NGO는 상당히 민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무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성의 목소리고 본인들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어느 정도 정착은 돼 있습니다. KCOC의 단체라면 다 정착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우리 못 믿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교수님 어카운터빌리티 관련해서 쭉 연구를 하시면서 해외 사례를 또 많이 소개해 주셨고, 또 이제 월뱅이나 IMF 케이스들, ADB 케이스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방금 말씀하셨던, CSO나 혹은 국가 차원에서의 이 어카운터빌리티를 좀 잘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러니까 뭐 NGO 측면에서라든지 CSO 측면에서 뭐 있다면, 혹은 개별 국가 단위에서 이 어카운터빌리티를 좀 잘 하고 있는 혹은 뭐 선도하는 그룹들이 있다면 혹시. 뭐 아무래도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북유럽 국가들이 NGO 통해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또 NGO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국가의 샘플이기 때문에 어카운터빌리티가 많이 잘 제도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아시겠죠? OECD 회원국이 지금 한 29개인가 뭐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유상원조 비율이 지금 무상원조가 평균 한 92점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2023년 통계로 따르면. 그 얘기는, 책무성이라는 것이 당연히 무상원조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상원조가 책임을 지는 일종의 그 디그리하고 유상원조와는 약간 많이 차이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이 아무래도 책무성 제도가 잘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사례들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유상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실 이 책무성 기제를 도입을 하고 세이프가드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많은 유상원조 포션을 갖고 있는 국가가 이제 일본이잖아요. 일본이고 올해 2위가 한국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본 통계에 따르면. 그래서 한국이 원래 한 4등, 5등 그 중간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있었는데 한국이 2등이 됐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3등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 얘기 뭐냐면 유상원조를 점점 줄인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유상원조를 줄인다는 얘기는 뭐 책무성에 대한 그 논쟁에서도 약간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왜 일본이나 한국이 이렇게 유상원조가 크냐? 그럼 유상원조가 잘못된 거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은 DFI라는 게 있어요. 그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이라고 해서 DFI의 역할이 뭐냐면 프라이빗 섹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리소스 모빌라이제이션을 DFI가 전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원조와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업이 들어가는 걸 도와줄 수도 있고요. 정부가. DFI가 대부분 다 있어요. 근데 한국과 일본이 없어요. 그 유상원조를 통해서만 사실 우리가 사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커지고, 왜냐면 시공사들이 우리 기업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상이 많다고 해서 책임을 우리가 못 지고 있다 내지는 더 져야 된다는 표현보다는 그 제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DFI가 좀 정확하게 미국이 무상이 99.9%고 0.1%가 지금 유상이고 노르웨이는 거의 95% 이상이 다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무상원조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책무성 제도가 잘 돼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 특히 제가 아는 선에서는 노라드 같은 경우가
공식적으로 그 절차들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바로 이제 그 클레임 거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NGO를 통해 가지고, 왜냐면 NGO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도 있고 가장 빠를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거를 좀 리포트를 낼 수 있고 그 리포트를 받으면 뭔가 다시 한번 그 리뷰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원조가 좀 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좀 제도화돼서 진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개 단일 국가가 하기에는 상당히 좀 버거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완전히 그 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아니면 전략적으로 우리 원조는 책임지는 원조야라는 것을 모토로 달고 그걸 완전 특화시켜가지고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겠다 이게 아닌 이상 사실 뭐 문 교수 말씀하셨지만 진행되고 있는 개발 원조 프로젝트를 중간에 중단시켜가지고 자 리뷰해 이거 뭐가 잘못됐다 알아봐 우리가 잘못한 걸 우리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가는 국가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단 국제기구로 넘어가면 그건 얘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국제기구는 사실 단일 기관이 아니고 다양한 국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지만 책임에 대한 소재는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에 들어가는 인프라스트럭처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행들, 개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했고 이미 다 정착은 돼 있고 얼마만큼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에 있는 거고 개별 국가로 내려오면 그 수준보다는 훨씬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케이스가 아무래도 우리한테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그 모델을 한국이 과연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코이카나 EDCF가 하고 있는 뭐 유상이든 무상이든 외부 평가기관을 둔다면 예를 들어 스웨덴의 사데부가 평가기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이런 어카운티빌리티를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하우스, 우리나라 인하우스잖아요. 그리고 저 국조실 지금, 네, 거기서 기관 평가는 지금 이번에 처음 하는 걸로 들었고, 그래서 사업 평가도 하죠. 사업 평가도 하고 기관 평가도 하는데 기관 평가가 더 이제 훨씬 더 기관들한테는 두려움일 거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해외 케이스도 사실 뭐 인하우스 아닌 경우가 꽤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스웨덴 같은 케이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고 월드뱅크조차도 평가기관은 인하우스야. 물론 인하우스인데 독립성을 인정을 하죠.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인 것 같은데요. 인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좀 투명하게 만들고 독립적으로 완전히 정착화시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조실에서 하는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그걸 뭐 100% 보장을 못하겠다면 제3의 어떤 기관이 필요한데 그러면 제3의 기관이 과연 투명하게 할까? 라는 것도 또 하나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인하우스 프로세스를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고 더 강화시키고 국조실의 역할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여기 이미 채팅에 들어왔기 때문에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